여기 한 국제안보 분석가가 있습니다. 그녀는 최근 중국과 북한의 관계에서 이상한 움직임을 감지하게 되면서 북한의 이것 같은 행동에 경악하며 말을 잇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행동이 그녀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한 것일까요? 저와 함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니콜 파커라고 하고 워싱턴 DC에서 국제안보 분석가로 일하고 있어요. 저는 군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어려서부터 군사학 관련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군사학을 공부하면서 조금씩 저와는 먼 학문이라는 생각을 자주 했었죠. 그 이유는 바로 성향의 차이인데요. 군사학의 경우 다루는 학문 자체가 공격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걸 느꼈어요. 주로 공부해야 할 내용이 무기와 관련된 역사와 각 전쟁의 효율성과 전술, 그리고 특히나 모든 학문의 목적 자체가 바로 전쟁의 승리라는 아주 뾰족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죠. 제가 생각한 군사학은 사실 조금 달랐어요. 무기나 전쟁 그런 것들을 주로 배우고 싶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군사학보다는 외교와 국가안보 같은 부드러운 소재를 다루는 국제안보학을 공부하게 되었죠. 저는 요새 이 일을 하면서 흥미로운 나라가 생겼습니다. 바로 북한인데요. 북한은 매우 공격성이 뛰어난 국가로 그동안의 역사를 쭉 보고 나니 시한폭탄 같은 나라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한편으로는 그 나라의 국민들의 생활을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죠. 요즘 세계 곳곳에서 긴장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데 최근 몇 달 동안 북한의 행동이 이전보다 훨씬 불안정해 보였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죠. 모든 일의 시작은 작은 드론이 북한 영공에 진입하면서 시작됐어요. 우리는 그 드론을 무인기라고 하죠. 그 무인기는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감시용 드론이었죠. 그런데 북한의 반응은 굉장히 과격했어요. 몇 시간 만에 해안 포병부대가 전면 가동되었고 국경 근처의 부대들은 모두 비상대기 상태로 돌입했죠. 처음에는 그냥 또 한 번의 과잉 반응이라고 생각했어요. 북한이 군사력을 과시하려는 거라면서요. 하지만 더 깊이 파고들수록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북한 내부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증거였거든요. 무인기 사건 며칠 후 북한은 남한과 함께 운영하던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해버렸어요. 그 사무소는 남북 간 협력의 상징이었죠. 평화를 향한 작은 걸음이었는데 이제 그 건물은 잿더미로 변해버렸어요. 북한은 남한과의 모든 관계를 끊고 싶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보낸 거죠. 그냥 건물 하나가 파괴된 게 아니라 남북 간의 대화와 희망을 상징하는 것이 사라진 거예요. 대신 끝없는 갈등의 위험만이 남아버렸죠.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어요. 북한의 행동은 단순한 군사력 과시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고 있었죠. 김정은의 권력 장악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드론 사건은 북한 방공 시스템의 큰 허점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의 무적이라는 환상을 산산조각 냈죠. 북한 정권은 자신들이 강하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유지되는데 그 믿음이 흔들리면 그들의 통제력도 함께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김정은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건 군사적인 공격이 아니에요. 그가 가장 무서워하는 건 정보예요. 그의 정권은 국민들을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시켜서 그들이 무지하게 만드는 것으로 유지되고 있거든요. 북한 사람들은 남한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전혀 몰라요. 그들은 남한의 현대적인 도시, 경제 호황, 최신 기술 같은 걸 전혀 보지 못하죠. 그들이 보는 건 모두 정권이 허락한 것들 뿐이에요. 그런데 드론이 날아가거나 반정부 전단이 국경을 넘어올 때마다 그 무지의 벽이 조금씩 갈라지고 있어요. 그게 김정은을 공포에 떨게 하는 거죠. 사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건 단순한 군사적 위협이 아니란 걸 알게 됐어요. 이건 벼랑 끝에 선 정권의 생존 싸움이었어요. 드론 사건은 그들의 공포를 촉발한 작은 방아쇠에 불과했죠. 오랫동안 북한 내부에서는 뭔가 문제가 있었고 이제 그게 터져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몇 시간씩 정보 보고서를 검토하며 패턴을 찾으려 했어요. 북한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단서를 찾고 싶었어요.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불안감만 커졌어요. 북한 정권은 외부의 위협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내부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어요. 그 전쟁은 결국 주변 국가들까지 위협할 수 있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죠. 그리고 북한만 위험에 처한 게 아니었어요. 남한도 오랜만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는 서울은 이제 전쟁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죠.
사람들은 평소처럼 일상을 이어가지만 어디선가 무언가가 잘못될 수 있다는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서울에 살고 있는 친구들과 동료들과 이야기할 때마다 그들의 목소리에서 불안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은 굳건했어요. 그들은 북한의 위협에 여러 번 직면했고 그걸 어떻게 다루는지 잘 알고 있었죠. 그들의 방어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이런 상황에 대처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국민도 참 강했어요. 전쟁과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에도 어떻게든 계속 나아가는 법을 알고 있었죠. 북한과 남한의 대조는 너무도 분명했어요. 한쪽은 혼란스럽고 절박하며 고립되어 있는 북한이었고 다른 쪽은 현대적이고 강력한 남한이었죠. 이것은 단순한 생존 이야기가 아니라 희망의 이야기였어요. 남한은 위협 속에서도 어떻게 번영할 수 있는지 배웠고 북한은 공포 속에서 무너지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두 나라 간의 긴장은 계속해서 고조됐어요. 김정은 정권은 전쟁을 경고하며 남한이 물러서지 않으면 큰일이 날 거라고 협박했죠. 하지만 남한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침착했고 상황이 더 악화되면 언제든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먼저 나서서 문제를 키우려 하지는 않았어요. 그야말로 아슬아슬한 균형이었죠. 작은 실수 하나가 큰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묘하게도 한편으로는 이상한 차분함이 있었어요. 아마도 남한이 그동안 수많은 위협을 견뎌왔고 이제는 그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아는 것이었겠죠. 아니면 대비가 철저히 되어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었을지도 몰라요. 어찌되었든 그 차분함은 상황이 악화되는 걸 막아주었죠. 적어도 당분간은요. 하지만 저 깊은 속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이 차분함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요.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분명 큰일이 일어날 것이었죠.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면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게 될 거예요. 그날 밤도 어김없이 소식이 들어왔어요. 또 다른 브리핑, 또 다른 불안한 보고였죠.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어요. 보고서를 열기도 전에 뭔가 예감이 왔어요. 손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국 서류를 열어 새로운 정보들을 확인했어요. 김정은이 전쟁 상황실에 서 있는 사진이 있었어요. 그의 앞에는 서울 지도가 쭉 펼쳐져 있었고 그의 장군들이 날카로운 제복을 입고 그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사진이 흐릿한데도 그 안에 가득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김정은의 손가락은 서울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었고 얼굴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자세만으로도 공격적이고 단호한 의지가 보였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그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가득할지 상상해 보았어요. 왜 하필 지금일까요? 그를 이 지경으로 몰아붙인 이유는 뭘까요? 북한이 무모한 행동을 보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엔 정말로 다르게 느껴졌어요. 평소의 허세나 협박과는 다른 더 어두운 절박함이 엿보였거든요. 항상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던 서울의 거리가 제 워싱턴 D.C. 사무실에서 멀리 느껴졌지만 머릿속엔 그 거리가 생생하게 그려졌어요. 친구들과 동료들이 그곳에 살고 있거든요. 이름도 알고 함께 식사하고 웃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평소처럼 일상을 보내고 있었을 텐데 이 위험이 다가오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전혀 모르고 있었을까요? 항상 북쪽의 위협 속에서도 활기찼던 서울이 이번엔 유난히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그 북적이는 거리로 미사일이 날아가는 상상만 해도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어요. 억지로 그 상상을 밀어내고 눈앞에 놓인 사실에 집중하려고 했죠. 남한은 이런 상황을 대비해 온 지 수십 년이 되었어요. 이미 체계적인 방어 시스템과 전략, 대비책이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남한의 군대는 훈련도 잘 되어 있고 방어 능력도 탄탄했죠. 하지만 여전히 불확실함이 그림자처럼 모든 것 위에 드리워져 있었어요. 김정은이 이 선을 넘는 순간이 올까요? 그는 결국 한계를 넘을까요? 보고서에는 군대의 움직임, 포병 배치, 그리고 여느 때와 같은 군사훈련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 보고서에서 눈에 띄는 건 바로 그 방안, 그 지도, 그리고 북한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가능성이었어요. 뒤에서는 동료들이 낮은 목소리로 이론을 나누고 정보를 조각조각 맞추듯 대화를 이어갔어요. 하지만 저는 그 소리들을 차단하고 제 생각은 다시 서울의 사람들로 돌아갔어요.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나면 영향을 받는 건 군인들만이 아니에요. 그 안에 가족들, 아이들, 그리고 정치적인 게임에 아무런 관련 없는 평범한 시민들이 포함돼 있어요. 드론 사건은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죠. 북한의 방공망이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그들의 지도부는 갈팡질팡했어요.
하지만 이건 더 이상 단순히 드론이나 영공 침범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통제에 관한 문제였죠. 김정은의 정권은 자신들이 무적이라는 신화 위에 세워졌어요. 그들은 어떤 위협도 견딜 수 있다고 믿게 했죠. 하지만 드론 하나가 그 신화를 산산조각 내버렸어요. 이제 그들은 그 위상을 회복하려고 필사적이에요. 보고서의 나머지를 읽으면서 확실해졌어요. 이건 단순히 군사력이 아니라 공포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 정권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건 침략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정보였어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벽을 통해 조금이라도 외부 세계의 소식이 들어가면 그들은 통제력을 잃을까봐 겁을 먹는 거죠. 나만의 성공 이야기, 외부 세계가 어떤지 조금씩이라도 알게 되면 그들의 힘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드론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단순한 영공 침범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가 무너진 거죠. 외부 세계가 그들에게 닿을 수 있다는 증거였어요. 그들이 만든 고립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보여준 거죠. 반면에 북한이 패닉에 빠질 때 남한은 침착했어요. 대규모 대피도 없었고 거리엔 아무런 혼란도 없었어요. 사람들은 평소처럼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 나라는 이런 위협을 여러 번 겪었고 그때마다 버텨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지도자들은 평화를 이야기하고 외교를 강조했지만 전쟁이 일어난다면 준비가 되어 있다고도 분명히 했어요. 저는 그 강인함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남한은 군사적인 면뿐만 아니라 하나의 나라로서도 강해졌어요. 경제는 번영하고 있고 기술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요. 남한은 인내와 단결로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나라가 되었죠. 그리고 이 위협이 다가오더라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맞섰어요. 그에 반해 북한 정권은 불안함 속에서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김정은의 절박함이 뚜렷하게 보였어요. 그들의 정부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었고 국제사회는 제재와 외교적 압박을 통해 그들의 숨통을 더욱 조이고 있었어요. 전 세계는 지켜보고 있었어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이죠. 저는 의자에 기대어 천장을 바라봤어요. 상황은 분명 불안정했어요. 잘못된 한 걸음이 모든 걸 망칠 수 있었죠. 하지만 제가 모든 걸 곱씹으며 내린 결론은 하나였어요. 북한은 무기를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진짜 힘은 남한에 있다는 거였어요. 결국 이 상황의 결말을 결정짓는 건 군사력이 아니라 남한의 회복력일 거예요. 남한은 여러 번 위기를 겪었고 그때마다 더 강해졌어요. 그들의 국민, 그들의 지도자, 그들의 삶 자체가 다음에 무슨 일이 오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북한이 위협하고 허세를 부릴지라도 남한이 진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 힘은 단순히 군사 방어에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정신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서류를 덮고 일어설 때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모든 긴장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 가지는 분명했죠. 남한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거요. 그들은 더 큰 위협도 이겨냈고 그때마다 더 강해졌어요. 요즘 서울 공기가 좀 다르게 느껴져요. 그냥 평소에 바쁘게 돌아가는 도시의 활기랑은 좀 다른 뭔가 깊이 있는 긴장감이 깔려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 걸음도 조금씩 빨라진 것 같고 고개는 숙였지만 눈은 반짝거리면서 주위를 살피는 게 보여요. 말은 잘 안 하지만 다들 북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고 있잖아요. 신문 제목들은 어두워요. 북한의 위협에 대한 뉴스가 끊이질 않아요. 그런데도 신기하게 사람들은 자기 일상을 계속해 나가요. 사무실 창문으로 밖을 보면 사람들이 여전히 거리를 꽉 채우고 시장에 가고 카페에 모여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북한에서 어떤 위협이 와도 한국 사람들은 그걸 견디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안보 분석가로 일하면서 여러 나라들이 위기 상황에서 혼란에 빠지는 모습을 종종 목격했지만 한국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한국 정부는 위기 대처에 있어 매우 차분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데 이 방식은 국민들의 일상에도 고스란히 반영되더라고요. 물론 불안과 걱정은 여느 나라처럼 존재하지만 한국 사람들 안에는 그 불안 너머에 무언가 더 강력한 것이 있더라고요. 바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강한 신념이죠. 이 믿음은 한국 사회 전반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끝내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더라고요. 이 긍정적 에너지가 위기 속에서도 한국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원동력이죠. 바로 그게 한국의 진정한 힘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은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결코 패닉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내면에 강한 회복력을 발휘하더라고요. 한국 경제는 글로벌 위기와 여러 도전 속에서도 놀라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죠. 특히 반도체, 전자제품, 신재생,
에너지 같은 첨단 기술 산업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세계적인 리더로 자리 잡았어요. 이런 성과를 볼 때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드시죠? 과연 북한이 이걸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까? 북한이 여전히 자원의 대부분을 군사력 강화와 무기 개발에 집중하는 동안 한국은 꾸준히 기술 혁신을 통해 자신만의 강력한 경제적, 기술적 방어선을 구축해왔어요. 한국이 만들어낸 반도체 하나, 스마트폰 하나는 단순한 상품 그 이상이죠. 이건 탱크나 미사일과 비교해도 더 큰 방어막 역할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기술 발전이 한국을 더 자립적이고 세계 경제와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게 하기 때문이죠. 경제적 번영과 기술적 진보가 국가 안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한국의 이런 혁신적인 기술들은 물리적인 무기보다 더 강력한 방패가 되어 국가를 보호하고 세계 무대에서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기술 선도국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그 위상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죠. 서울의 고층 빌딩들이 오후 햇살에 반짝거리고 있었어요.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이렇게 성장한 나라라니 정말 놀랍죠. 하지만 북쪽의 그늘이 늘 따라다니는 것도 사실이에요. 국경 너머에는 언제 폭발할지 모를 불안정한 정권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남쪽에서는 삶이 계속돼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하루는 집 근처 시장을 걷다가 소풍 나온 초등학생들을 봤어요. 아이들이 웃으면서 선생님이 설명해주는 서울의 역사적인 건물들을 신기해하더라고요. 그 순간 문득 북쪽에 있는 아이들과 얼마나 다른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하게 됐어요. 이 아이들은 자유와 발전, 그리고 희망을 알고 있지만 북한의 아이들은 그런 꿈조차 꿀 수 없겠죠.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도 생각했어요. 늘 위협 속에서 가족을 키우는 사람들. 어떻게 일하러 가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미래를 계획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게 바로 한국의 힘인 것 같아요. 현재에 충실하면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능력. 정부는 이번 위기 상황에 신중하면서도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어요. 성급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상황을 차분히 분석하며 자극적인 발언을 피하고 있죠. 이러한 태도는 한국이 인내를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삼고 있다는 점을 보여줘요. 한국은 오랜 시간 동안 위기 속에서 인내의 가치를 배웠고 그 힘이 지금까지 한국을 굳건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어요. 북한이 도발할 때 한국은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차분히 동맹 관계를 강화해 왔어요. 북한이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동안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손을 내밀어 협력과 연대의 길을 걸어왔죠. 워싱턴부터 도쿄까지 한국은 주요 국가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면서 국제적인 신뢰를 얻고 있어요. 이러한 글로벌 네트워크는 단순한 외교적 성과를 넘어 한국의 안보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죠. 한국의 외교 전략은 단순한 군사적 대응에 그치지 않고 국제사회에서의 협력과 상호 의존성을 통해 보다 강력한 안보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요. 이는 한국이 단순한 군사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전방위적인 안보 전략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한국이 세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건 군사력 때문만이 아니에요. 문화, 기술, 경제도 큰 힘이에요. K-팝 스타들이나 삼성 같은 대기업, 그리고 한국 영화까지도 모두 한국의 소프트 파워죠. 이 힘이 전 세계 사람들을 한국의 편으로 끌어당기고 있어요. 제가 이런 것들을 분석가로서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한국에 살면서 이걸 더 깊이 느꼈어요. 이건 그냥 종이 위에 적힌 전략이 아니에요. 일상 속에 녹아든 삶의 방식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나라와 정부, 그리고 자신들이 어떤 위협이 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믿고 있어요. 그렇다고 북한의 위협을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김정은 정권은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어요. 그들의 미사일 시험이나 군사훈련은 모두 공포를 유발하려는 의도죠. 하지만 북한이 정말 두려워하는 건 한국의 군사력이 아니라 정보의 흐름이에요. 외국 드론이 북한 경계선을 넘을 때마다 혹은 남쪽의 영화가 몰래 북한으로 들어갈 때마다 그들은 조금씩 통제력을 잃어요. 북쪽 사람들도 이제 남쪽에서 어떻게 사는지 알아가고 있고 그게 북한 정권에겐 폭탄보다 더 큰 위협인 거죠. 드론 사건으로 이번 위협이 촉발된 것도 그 때문이에요. 그건 단순히 영공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그 드론이 담고 있을 정보, 찍었을 수 있는 영상, 그게 문제였죠. 그들의 통제하에 있던 무지의 벽에 금이 가는 순간이니까요. 북한이 그들 스스로의 무게로 붕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을 억압받으며 살아온 사람들이 갑자기 이 고속 성장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 한편으론 희망차면서도 마음이 아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해가 지면서 서울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모든 위협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참 아름다웠어요. 거리에는 차 소리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 근처 카페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까지 들렸어요. 불과 몇 마일 북쪽에는 거짓과 억압에 짓눌린 나라가 무너지고 있을지 모르는데 서울은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한국의 가장 큰 힘은 바로 그 회복력이었어요. 어떤 위협이 와도 사람들은 여기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적응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늘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도요. 워싱턴에서 바쁜 일상을 보내면서도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북한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경제는 무너지고 제재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식량 부족이 최악에 달했다는 보고서들을 보며 이제는 북한 내부 엘리트들마저 불만을 품고 있다는 소문까지 들리니 말이죠. 한마디로 김정은 정권이 버티고 있는 게 기적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혼란 속에서도 불안감을 떨쳐내기가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절박해지면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하잖아요. 특히 북한 같은 나라에서는 그런 예측 불가능함이 가장 두려운 요소죠. 정권이 권력을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쓰면서도 그 행동들이 점점 더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모든 보고서들이 김정은의 불안이 커져가고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와 반대로 한국은 굉장히 차분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분명 이번 상황을 전에 겪어봤다는 듯이 침착하게 대응하고 있었죠. 사실 그렇기도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북한의 위협을 마주해 온 한국은 그로 인해 더욱 강해지고 회복력이 뛰어난 나라가 되었죠. 그들의 경제는 번창하고 있었고 국민들도 조용한 자신감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그들의 이런 내면의 힘을 존경해왔습니다. 북한의 혼란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었죠. 한국의 힘은 군사력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힘은 혁신과 외교에 있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한국은 미국, 일본, 그리고 유럽 등 전 세계와 동맹을 쌓으며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히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가 되었죠. 저는 그들이 매번 위기를 마주할 때마다 얼마나 전략적이고 침착하게 대처하는지에 감탄했습니다. 다시 화면을 보면서 상황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었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만약 한국이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에 무너졌다면 지금쯤 한반도는 혼란의 중심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기 때마다 더 강해졌고 더 준비된 나라가 되었죠. 그들의 경제는 그야말로 경이로웠습니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한국의 산업, 특히 기술 분야는 계속해서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이제 세계 공급망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디지털 기기에 더 의존하게 되면서 한국의 기술적 역할도 그만큼 커지고 있었죠. 그들은 단순히 전자제품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경제적 강세를 일종의 방패로 삼아 북쪽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문화는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K-팝부터 드라마까지 한국의 영향력은 세계 곳곳에 퍼졌죠. 그들은 군사력이 아닌 문화와 기술로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떤 기분일까요? 북쪽에서의 위협은 항상 존재하는 불안 요소였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평소처럼 삶을 이어가고 있었죠.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비고 시장은 활기차고 기업들은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위협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배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분석가로서 데이터를 보고 패턴을 찾는 일에 익숙하죠. 그런데 이번에 한국이 보여준 대응은 그걸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회복력과 희망이더라고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위협들을 겪었는데 그럴수록 더 강해졌죠. 이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 저도 궁금했어요. 북한이 이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을 텐데 무언가가 곧 터질 것 같았어요. 그들이 스스로 무너질지 아니면 세계를 전쟁 속으로 끌어들일지 아무도 모르지만 한국은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순간을 위해 준비해왔죠. 외교적 노력도 이미 시작됐더라고요. 서울에서 보낸 메시지가 워싱턴, 도쿄, 브뤼셀 등 주요 동맹국들에 도착했고 그들과 연락을 취하며 지지를 얻고 있었어요.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도 시도하고 있죠. 전쟁을 대비하면서도 평화를 바라는 이 미묘한 균형을 잡고 있었어요. 상황은 계속 변하고 있지만 제가 그동안 배운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한국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어떤 일이 닥쳐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 나라를 세운 그들이니까 이제 그들이 세운 나라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이 사태가 어떻게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한국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는 것.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배운 교훈, 회복력, 외교, 그리고 혁신의 힘은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된 거였어요. 그 힘을 계속 발휘한다면 이 위기를 넘기고도 더 크게 성장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한국은 이제 혼란스러운 동북아시아에서 희망의 상징이 되었어요. 그들이 굳건히 서 있는 한 평화에 대한 희망도 여전히 살아있을 거예요.